자, 하드머니 시대에 다시 최적화를 하는 아키텍처. 이제 돈이 쉽게 뿌려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인 능력을 가진 아키텍처가 최적화를 하는 게 중시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 이전 시대에 이지머니 시대에는 최적화를 너무 많이 버렸었죠. 왜냐하면 돈이 쌌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걸 정해봅시다. 시대 변화, 기술 변화는 변하지 않습니다. 미중 대립이 메타라면 이거의 핵심 전략이 AI 사이버 전쟁, 해상, 우주입니다. 그걸 위해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전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하드머니가 될 거라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돈을 안 풀 겁니다. 재정 중독에 빠진 프랑스는 저성장 국가부채의 늪에 들어갔죠. 프랑스 총부채가 110% 이상인데 지금 현재 국채금리 폭등하고 위험하죠. 사실 전 세계 국채금리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에 가까운 가장 비슷한 재앙이 여기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도 중앙은행이 경고하죠. 인플레이션 발작이 독일에 원래 있어서 60%는 어떻게든 안 넘기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60% 기준점이 대체로 여기 기준점이에요. 영국의 국가부채도 위험 수준인데 2018년 GDP 대비 국가부채가 80%였는데 지금은 94%입니다. 그리고 뭐 식민지보다 못 살게 된 영국 하는데 유럽의 인재들이 전부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고 스타트업도 미국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문제는 이걸 완화하려면 스타트업이 적자라도 성장하는 한 데스밸리처럼 GDP를 올려서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비용은 증가하는데 친환경이란 뻘짓하다가 이제 경제 성장률 0%로 진행 중이죠. 도프형 부채 비율, 뭐 2년 뒤에 피그스의 역전에 이런 거죠. 이유는 결국 탈원전도 내연기관 퇴출도 철회하고 원래 하던 거 하자. 아리백을 외치던 족속들이 남긴 피해만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즉 현재 상황을 보면 유럽연합은 생존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사실 미국인들이 유럽을 보는 감정도 못 산다. 우리가 좀 보는 감정도 많이 달라졌어요. 쟤들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같은데? 심지어 난민까지 들어와서 치안까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같은데 그런 느낌입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퍼스트 그리고 유럽연합 붕괴, 러시아를 자기들끼리 지키라 요구하고 나토의 국방비 상승을 요구합니다. 70%를 트럼프 행정부가 내고 진행하거든요.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비용은 더욱 올라가고 10마르크스로 미국을 공략하려던 진영은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럽은 앞으로 3대 경제권에서 많이 더 뒤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뒤처졌지만. 그래서 전쟁 대비 시작한 유럽인데 72시간 비상물자 비축하라. 그리고 독일과 러시아 전쟁 대비 뭐 80만 나토군 동원 계획하는데 얘네들 동원이 안 돼요. 동원할 역량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문화를 했기 때문에 국가 정체성이 없어요. 여기에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전쟁 준비 나선 독일 뭐 지금은 이제 입대하기 싫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가 하는 말이 아베노믹스를 이어받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양적 완화입니다. 그리고 폴 크루그먼이 일본에서 실험을 했을 때 아베노믹스를 쓴 거고요. 거기서 발전한 게 팬데믹 버블 할 때 옐런의 고압 경제인데 그 고압 경제를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친미 반중 반너인 것일 뿐 엄밀히 말해서 케인즈주의자 기반이에요. 일본이 전형적인 케인즈주의 국가거든요. 예전에 경제 모델 이야기할 때 밀턴 프리드먼의 시카고 학파식 공급주의 경제학을 아무 나라나 못 받았습니다. 그 크게 자본주의 경제 모델 중에서 프랑스 모델이 있고 일본 모델이 똑같은데 요걸 똑같이 따라한 게 중국입니다. 그 고압 경제를 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국 내 내수가 똑같이 마를 거예요. 미국처럼 일하면서 가난해지는 시기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게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 이제 돈을 풀고 있죠. 자국에 그리고 디플레이션 수출을 통해서 제조업을 말려버릴 생각입니다. 많은 자본 비용이 드는 유럽이랑 일본의 제조업 기반을 망쳐야 얘네들 안보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장기적으로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중국 경제에 종속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중국에서 물품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저걸 자국 내에서 생산하려고 하면 너무 비싸져요. 그걸 하겠다는 게 미국이에요. 내생적 성장으로 가겠다.
그래서 중국은 CPI 0%, 즉 내수 총멸망을 각오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공황론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마르크스의 공황론이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합니다. 시진핑주의도 왜 자유무역을 하냐면은 자본주의가 아직 숙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공황론이 나오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더 숙성을 시키면 공황론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기본 가정입니다. 그래서 정부 돈을 풀어서 통화 승수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동맥경화가 된 크라우딩 아웃, 즉 CPI 0%, 내수 총멸망, 중산층 몰락,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게 통해요. 시장을 없앤 것이기 때문에 마르크스 공황론의 구현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장마당 세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시장을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거래를 없애는 거.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각 국가의 공장 가동률을 줄이면서 이것들을 최대한 죽이는 것. 그걸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잘 팔릴 때 투자했던 걸 과잉 투자로 만들고 기업을 무너뜨리는데, 기업은 자기네들 돈을 하잖아요. 중국은 거대 정부가 지원하면서 저걸 죽이고 있는 겁니다. 군민융합, 준공기업 경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무너지거나 손 털지 않는 이상 무너지지 않아요. 사실상 전부 공무원이에요. 대표적으로 배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탈중국을 해야만 살아남는 이런 경제고, 중국은 최대한 노리고 있는 게 아세안입니다. 반면 관세로 방어한 미국은 무한히 하락했다가 지금 최근에 생산 능력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유럽도 관세를 통해서 방어 중이고요. 중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전기차 관세를 10%에서 17.8%에서 45%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저기들보다 위험하죠. 지금 한국은 대대 위험하죠. 게다가 지금 현재 상태가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크라우딩 아웃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실질금리가 상승하는데, 딱 상승하고 반도체 제외하면 내수 1%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돈 풀어서 경제 성장하겠다는 동맥경화 비계덩어리 경제들은 지금 당뇨 합병증으로 죽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만 유일하게 운동을 하고 식사 제한을 하고 제 예상이 맞았다는 게 기쁩니다. 심지어 1년 전에 저는 미국만 성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국은 글로벌을 디플레이션 시키고 미국은 글로벌을 디플레이션 시킬 겁니다. 중국은 물자를 열심히 공급해서 디플레이션 시킬 거고, 미국은 돈을 공급하지 않고 디플레이션 시킬 겁니다. 동맥경화 경제들의 사람들은 이제 전쟁 시대와 저성장, 재정 적자,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금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걸로 도망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즉 절제하지 않은 대가를 이자까지 쳐서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 글로벌 일상 달러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제 앞으로 일상 달러가 이루어지는지 이걸 보도록 합시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지머니, 즉 글로벌 국채 저금리는 종료되었고, 국채금리를 낮춰가지고 자본비용 조달을 낮추는 그 시기는 끝났습니다. 미국이 돈을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드머니, 글로벌 국채 고금리로 상승할 겁니다. 이제 국채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할 거고 전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미국은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이 조달 비용을 최소화시키고요. 국채금리 상승은 부채 덩어리인 각국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화폐 가치를 낮출 것이라고. 각국의 실패한 화폐 대신 달러,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배포하려고 할 거고, 중국은 화폐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지금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반면 미국은 동맥경화를 해결해 가고 있죠. 무역 적자가 절반으로 줄었고요. 목표는 GDP 대비 무역 적자를 3%까지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GDP가 5.3% 예상으로 바뀌었는데 4분기거든요. 근데 그 짧은 사이에 5.4%로 올랐더라고요. 3분기 GDP 성장률이 4.4%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으로 억압하는 중이고, 지금 현재 석유 공급망을 모두 장악했죠. 베네수엘라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미국 내 대중소비, 즉 내수 부분은 아직까지는 주춤합니다. 정확히는 K자형 회복인데, 양극화 시켰을 때는 고성장을 시킬 수 있어요. 이건 케인즈를 쓰든 통화학파를 쓰든 똑같아요. 흔히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선택지인데, 대신 대중소비 비용은 떨어집니다.
이 양극화를 시켰다고 해서 밑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양극화를 시켰는데 전체적인 물자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공급이 많으면은 밑에 매트릭스 수준 자체가 할인율 자체가 떨어지고요. 반면 돈이 상대적으로 더 많으면 팬데믹 버블처럼 할인율 자체가 올라갑니다. 실제 내륙 운송인 대형 트럭 판매량도 줄어들었어요. 이건 소비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반면 전체 트럭 판매량은 올라갔는데 이게 좀 미국에서는 럭셔리카 이런 돈 좀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건데 제가 이거 긁어와서 이게 이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아직 공장과 트럭들은 금리의 압박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걸 대중 소비로 확장시키려면 금리가 내려가서 공장과 트럭들이 대중 소비용 물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특히 지금 기간 산업인 전기, 에너지 부분은 금리 압박이 큰 편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워렌 버핏의 말이 떠오릅니다. 국가 버전으로 떠오른 거예요. 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알게 된다. 카르마입니다. 카르마. 비효율적인 좌파 지세를 쓰면 비효율적으로 망하는 거고 저는 일본이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대중은 상당 부분 어려워질 겁니다. 물론 윗선은 언제나 대응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잘 살겠지만요. 거기겠다가 여러분들이 살리겠다고 돈 손을 내미지 마십시오. 찰리먼과 이 말했습니다. 내 자식이 경쟁에 못 이긴다면 죽게 되라. 돈을 뿌리고 재정 적자를 감수한 정부 실패의 대가를 치를 때가 왔습니다. 시장 실패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서브프라임 때도 그렇지만 정부 실패만 있었습니다. 자, 성장은 죽고 비용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준비까지 해야 돼요. 전쟁은 성장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을 최대한 만들어야 되는 시대. 생산성을 최대한 만들어야 되는 시대. 그게 골드 컬러 시대입니다. 그게 최적화를 위해서 아키텍처가 필요한 이유고요. 그래서 소수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본기를 갖춘 사람이 AI를 활용해가지고 살아남게 될 겁니다. 미국은 내생적 성장하겠다면서 유럽을 버렸고요. 유럽은 이제 안보를 자립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간 유럽이 미국에 의존해서 성장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들이 왜 식민지를 만들었을까요? 자체적으로 성장하기 되게 어려워서 수에즈 운하조차도 미국이 뚫어주지 않으면 유럽이 망해요. 이제 새로운 빨대를 찾아서 중국에 꽂았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유럽을 부술 생각밖에 없고요. 웃긴 게 동유럽의 전선을 막아두고 서유럽에선 러시아산 원유와 러시아를 돕는 중국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비용을 70%를 내는 나토에 의존하고 미국이 지켜주길 바랍니다. 뒤통수에 애매하게 양쪽에 발걸치고 있는 이런 게 유럽입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자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를 포기하기로 했어요. 원래도 성장하지 못하던 유럽이 더욱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기는 세 가지 현상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마주해 있습니다. 비용을 아껴야 하고요. 그럼 원래 최적화하는 아키텍처, 즉 밸류 애드들이 하는 게 우리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 앞에 전부 프로덕트들이 했었지만 즉 최적화가 필요하고 여기에 관련된 이름들이 데브세곱스, 그런 MLOps, 세곱스, AI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의 채용입니다. 결국 모두 AI 개발, 보안, 인프라, 재무, 경영, 회계 등 확대되는 소수자의 아키텍처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생산성이고 이것들이 곱하기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AI는 말 잘 듣는 기초 탄탄한 신입이에요. 선언된 지식들은 대부분 AI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조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취업의 허들은 올라갔고요. 이걸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인적 자원이 됩니다. 반면 한 분야만 하는 사람들 이제 앞으로 비용이 될 겁니다. 최적화에 대해서 넓게 보고 거기에서 핵심 컴포넌트를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핵심이 될 겁니다. 자원은 투자하는 것이고 비용은 줄이는 것이죠. 인적 자원은 투자해야 되고요. 비용은 배제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AI 시대에는 사람이 병목이에요. 즉 의사결정 사고력이 뛰어난 소수만 남기고 최대한 사람을 줄이게 될 겁니다. 여섯 번째, AI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미친 듯이 일하면서 대량으로 일을 처리하던 사람입니다. 기존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량으로 일을 처리하던 사람들은 AI를 가지고 선언된 일들을 다 맡기고 자신은 더 복잡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가 못하는
그런 양으로 해야 되는, 직접 사람이 해야 되는, 지금도 데이터 라벨링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양적인 신입이 필요 없습니다. AI는 더욱 기초가 탄탄하고 말도 잘 듣고 신입을 한 명 데려야 되지만 여럿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1인 기업이 과거의 양적 100인 기업을 대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2017년에 이야기하던 골드 컬러의 시대가 이렇게 왔어요. 툭 까놓고 말해서 그간 스타트업 시대 개발자들은 최적화에 소홀했습니다. 이들은 빠른 비즈니스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더 중요했고 프로덕트 그룹이 그간에 떴었죠. 반면 밸류에드 그룹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밸류에드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앱, 사스, 양산 일자리는 모두 AI 코딩을 활용한 비즈니스로 대체될 거고 그걸 요즘은 전방 엔지니어라고 하죠. 팔란티어에서 있던 SI의 재해석입니다. 이런 SI급 프로젝트가 아니라 1인으로 가능한 컨설팅, 개인 사업 형태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최적화보다는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게 MVP 개발 방식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젠 AI 가지고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잘하는 사람들, 기존의 인프라 엔지니어, 사이버 보안 전문가, 즉 밸류 애드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훨씬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제품 기획, 디자인 하던 것들을 이제 밸류 애드들 단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프로덕트에 대한 의존성이 없어진 거예요. 즉 지금은 복합적인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영역까지 확장시키면 확장시킬수록 사고력이 늘어나고 그걸 AI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혜택은 인프라를 하던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수 몇몇, 즉 골드 컬러에게 인프라를 몰아주고 이게 다음 시대 생산성으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AI 개발에서는 그런 모양이 보여요. 인당 GPU가 높을수록 효과가 더 높다. 그래서 AI 모델 만드는 거는 인당 GPU를 몰아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적화가 가능한 소수자들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수십 명, 수백 명분의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하드머니 시대에 살아남아야 되는,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방향이에요. 우리는 자원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리고 본래 2021년부터 그렇게 집중한 조직이었습니다. AI 시대에는 사람이 병목입니다. 사람을 줄여야 됩니다. 최적화는 사람이 많고 회의가 많을수록 개판이 납니다. 다양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기껏해야 5명, 6명으로 돌려야 됩니다. 최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입 채용의 허들이 올라갔어요. 복합적인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하드머니가 되어서 빅테크 고객사는 미국 정부 발주의 대기업이 되었고, 바꿔 말하면 B2C 대중 서비스는 앞으로 아마존 쿠팡 같은 물류공학의 온라인 서비스 아니면 어렵게 될 겁니다. 물류공학도 이것 자체가 최적화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질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핵심 컴포넌트. AI 워싱이 왜 나오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드머니니까 이제 뭐 매출 성장보다 수익성이 중요해서 지금 영업이 힘들다. 두 번째, 정부 쪽에서 일을 해야 한다. 소수의 멀티플레이어에게 그리고 자원을 몰아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잘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팔란티어입니다. 두 가지 엔지니어로 갈려버렸어요. SI를 재해석한 전방 엔지니어, 그리고 인프라 아키텍처, 우리가 추구하는 플랫폼 엔지니어링, 이 부분입니다. 애자일 시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가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AWS, Azure, GCP 이거 쓰려고 해도 피놉스를 적용해가지고 비용을 효율화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가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시장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비즈니스 자체를 자동화하는 전방 엔지니어, B2B,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 이걸 인프라 설계, B2B, B2G 핵심 컴포넌트가 되는 거. 요 사람들이 이것까지 다 하게 될 겁니다. 부업으로 하게 될 거고요. 이걸 메인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도 KTS 채용하고, 그 다음에 뭐 메가존에서 최근에 공채하는 거 보면은 클라우드 엔지니어, AI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뭐 이렇게 했지만 데이터 엔지니어, 뭐 AI 엔지니어가 신입까지 내려온 게 참 제일 재밌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진행됩니다. 즉 여러분들 수학이나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이제부터. 그래서 프로덕트 그룹이 아니라 생산성 증가를 위한 밸류애드 그룹이 더욱 확장될 겁니다. 대중 소비형 신입 개발자 채용은 이제 없어지게 될 거예요. 신입 채용의 허들은 매우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뜻은 바꿔 이야기하면 저 고인물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명시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디까지 네가 가능할까? 이런 거 채용한다고 해도 그거 100%
커리어 다 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한 절반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대박이 날 거고 언젠가 계속 그 다른 영역들이 채워질 거예요. 대부분 게임 같은 거 랭킹을 보면은 이걸 어떻게 다 채워 하는데 그거 채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키텍처 분야인 우리 분야를 보면 데브, 섹옵스, 인프라, 경영, 비즈니스 투자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소수의 골드 컬러들이 활동할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넓은 기본기적인 지식으로 AI를 활용해서 골드 컬러가 되는 게 핵심이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가 하면 100% 많이 번다. 이거 정해져 있어요, 사실. 이 역량, 이 힘을 극단적으로 키우면 100% 많이 번다. 근데 사람이 안주하고 싶죠. 안주하고 싶으면 어디로 자꾸 의존하냐면 행정에 의존하거나 제도에 의존하거나 정치에 의존하는 사이드적인 부분을 오히려 메인으로 잡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에 예측은 편한데요. 인간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고통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단일 종목, 복싱, 태권도, 레슬링이 아니라 MMA, 종합 종목을 복합 종목을 훈련해야 됩니다. 입식 타격기만으로 이길 수 없고 그라운드만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UFC 시대입니다. UFC가 벌어질 형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건 자유진영이냐 사회주의냐 피바다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칩이 걸려있는 게 탈국가주의가 될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존재할 것이냐 이걸로 칩이 걸려있고 이걸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년 세대에 칩이 걸려있는 건 저 중년 세대의 노후가 보장될 것이냐 아니면 청년 세대의 인생이 망가질 것이냐 이거 칩이 걸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데브섹옵스가 글로벌 스탠다드 용어로 추구한 것이라서 오히려 AI와 정치적 이슈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기반 해커, 공산권 해커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비용이 될 것입니까? 자원이 될 것입니까? 워커가 될 겁니까? 플레이어가 될 겁니까? 배급받을 겁니까? 기여할 겁니까? 삼류가 될 겁니까? 인류가 될 겁니까? 이 리얼 게임에서 무엇이 걸려있고 어떤 게 승리인지 실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두 히든 아젠다가 숨겨져 있는데 진짜 게임은 저들과 상종해주지 않고 저들의 공격에 대해서 제대로 말리는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들을. 자, 복합적 역량을 위한 의존성 해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의존성 해결로 봅니다. 회사의 얼매이면 직장인이고요. 그걸 극복하면 직업인이 되고 그 단계 직업을 극복하면 이제 경영자 레벨이 되고 경영자 레벨을 극복하면 산업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고 글로벌 국가를 극복하면 글로벌이 되고요. 이제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걸 극복하면 소수기업이 되든 아니면 창업가, 사업가, 투자자가 될 겁니다. 스스로 비전과 미션, 핵심 가치를 세워서 문명 공동체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창업, 사업가, 투자자가 되고요. 타인의 비전, 핵심 가치의 의존성을 해결하면 업계 소수기업이나 1인 기업이 되죠. 아직까지 스스로 이 부분을 세우지는 못하는 상황이 이제 1인 기업과 사업의 차이인데 아마 이거에 거의 동질화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돈, 권력을 기준점으로 계산했고 산업의 공백을 기준점으로 계산해서 직업을 포지션으로 보았습니다. 즉 직업이란 건 그 산업에 있는 포지션일 뿐이에요. 일시적으로. 지금은 이제 팀 단위로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직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다수 15년 이상 경력자들이 그렇지만은 자신이 지금 현재 처음 한 직업대로 올라온 사람은 없습니다. 산업도 바뀌고 그걸 바꾼 사람들만 의존성을 해결한 사람들만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카테고리만 지금 현재 여기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뭐 고객이 찾기 편하게 들어오는 것 뿐이지 사실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략기획이랑 같습니다. 이런 방법론들. 시장의 흐름을 보고요. 공백을 찾으면서 즉 우리 입장에서 보면 채용 공고가 있고 지원자가 적은 거. 지금 현재 그게 저 복합적인 능력이 있는 엔지니어 영역들이잖아요. AI도 해야 되는데 엔지니어링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돈과 권력이 어느 정도 되는 루트라면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키우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저기 엔지니어링이라고 적혀있는 인프라가 뭐냐면은 저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쉽게 말하면 AI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면 AI를 무한 생산하기 편한 그런 엔지니어링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엔지니어링이면 클라우드 사스 서비스를 무한히 생산하기 편하게
앱이면 앱이 생산하기 편하게 그렇게 한계 비용을 낮추는 생산성을 갖춘 걸 뜻합니다. 엔비디아도 똑같아요. AI 모델을 생산할 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되고 추가 연산해야 되는데 추가 연산 비용, 한계 비용을 제로로 만든 게 엔비디아의 제품들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어오면 꿈부터 깨줍니다. 어떤 직업, 어떤 회사를 꿈으로 삼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걸 극복해야만 자기가 올라갑니다. 자기가 의존할 거는요. 외부 세계가 아니라 비전, 미션, 핵심 가치, 스스로 세운 정체성과 가치관에 의존하려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꾸 쾌락에 의존하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직업에서 경력을 쌓아서 커리어 로드로 올라가겠다는 꿈?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동안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그걸 계속 새로운 기회가 있을 때 공백이 제일 크기 때문에 바꾸고 바꾼 만큼 올라갑니다. 왜 새로운 산업을 포기합니까? 테크 분야에 뛰어들어서 문명에 기여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학생은 우리랑 제일 안 맞아요. 우리는 이 변화하는 세상의 고통을 견디고 오히려 고통을 택하고 압박을 견디고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적응하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 바뀌고 바뀐 정보대로 제공하고 과정을 다시 재설계하고 우리가 2011년부터 해오던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신입이 모든 분야를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경력을 쌓아 나가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그걸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최우선입니다. 취업해서 신규 기본기 장착하고 시장 변화 기본기 장착하고 경영 투자 재무 기본기 장착하고 그래서 경영자들이 성장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독서를 꾸준히 해야 하고 글을 읽고 활용하는 해석학적인 역량을 기술과 사회 전체에 갖춰야 됩니다. 왜 C레벨이나 경영자들이 석박사들이 많은가? 그런 해석학적인 역량 그리고 실상을 끌어내는 역량, 추리 논증하는 역량 이런 것들이 논문에 들어가거든요. 최근 부항간제를 하다가 대부업소를 전직하는 학생이 제이손 상하차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잘 보면 이제 말이 해석학이지 멋있게 이야기하지 결국에는 하나하나 노가다예요. 노가다. 공감합니다. 대다수 일은 노가다예요. 단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 이것뿐이지. 그리고 그 방향은 명확한데 어려워서 다들 회피하는 방향이죠. 하지만 돈은 제일 많고 공백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되든 안 되든 공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모두가 창업을 해야 될 겁니다. 대충 먹고 살겠다는 워커형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긴 모두 플레이어로 살기 위해서 이거 보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걸 안 봐요. 이 뜻은 비즈니스와 투자 개념, 시장과 기술 트렌드 변화를 보고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실상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다수 일을 잘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행정, 즉 제도에 의존하고 그게 마치 세상 논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데이터에 의존하고 데이터가 세상 논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최대한 덜 틀리려는 거고 실제 데이터도 만들어내고 실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결국엔 사용해보면 이게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걸 만나보면서 AI를 자동화를 활용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단순 엔지니어로만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AI가 나오니까 그냥 엔지니어링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보니까 그냥 개발자는 AI에 대해서 아직 부정이고요. 엔지니어와 보안 전문가는 자동화 에이전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개발자를 경험하고 엔지니어를 경험하고 CISO까지 한 글로벌 투자자, 자기 세계가 넓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도 않고 네트워킹을 하지도 않고 그걸 할 시간에 서비스를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남들보다 덜 틀리면 되고 틀리면 피드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세계가 좁으면 그 피드백의 영역이 좁아져요.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트라이를 하다 보면 대박 날 것도 나오겠죠. 종합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뛰어들 거고 더 이상 싼 전력은 없고 한국은 안 된다. 한국이 망할 때는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될 거예요. 수요 과잉 인플레이션, 공급 부족인 인플레이션, 자본 탈출과 인재 탈출. 요 두 가지가 지금 축적이 되면 전체적으로 무너집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무너지는 시골 소도시 뭐 거제도 옛날에 있었던 남해 뭐 이런 느낌으로 될 겁니다. 부자들과 인재들이 지금 모두 도망가고 있죠. 그래서 국채금리는 튀어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는 이미 튀어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튀어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3년물 국채금리가 3.5%가 넘어가면 40%까지 바로 올라가고 그때 여러 가지가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 PF는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관리 재정 수지가 현재가 마이너스 100조인데 이 이상 증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월세 폭등에 여러분들은 대비해야 되고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돈을 뿌리면 결국엔 부동산과 주식으로 가고 주식이 떨어지고 부동산은 적정으로 유지되고 문제는 저 돈만큼 부동산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본 비용과 여러 가지 할인율만 올라갔을 뿐. 미국도 중국도 글로벌을 리세션 시킬 것이고 미국은 돈을 뿌리지 않는 것으로 중국은 광전사식 디플레이션 공격으로 글로벌 산업을 부숴서 합니다. 바꿔보면 중국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언론사들이 중국 돈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국은 돈을 뿌려가지고 자기네들 영역을 확대시켰는데 미국은 돈을 뿌리지 않는 것으로 자기네들 영역을 보호시킵니다. 저는 문재인 말기 쌍둥이 적자 3고 요게 다시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고금리는 국채금리 급등에 의한 고금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장률이 통화량 이상으로 따라주는 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클라우드와 사이버 보안이지만 이제는 안보적인 의미로 접근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자유진영을 착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영역으로 타겟을 잡아야 될 겁니다. 한국에 남는 경우 4대 문안 부동산을 월세 찍용으로 사두십시오. 이게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저는 가리지 않았으면 하는데 뭐 여전히 이제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을 사는 게 그나마 좀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게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디벨로퍼들도 대다수 망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적당히 해칭을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비싼 거 사는데 예를 들어 너무 비싼 걸 샀을 때 기본적으로 집을 팔 수가 없으면 그건 오히려 부채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고 2030년 정도에는 세금과 보험료율이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거는 2022년부터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도 당장 실질 임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DC형을 택하십시오. DB형으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써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DB형의 경우는. 그리고 이건 S&P 500을 사시되 환해지가 안 하는 그런 S&P 500을 사십시오. 환 노출이 되는. 환해지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환해지 비용이 올라갑니다. 링크드인을 시작하고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셔야 될 겁니다. 이제는 직접 콜드 메일을 보내고 깃허브에 자기 증명 문서들을 기록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영어를 할수록 해외 기회도 늘어나는데 요즘 AI가 발달해가지고 영어 난이도는 떨어졌어요. 오히려 기술 난이도가 올라갔지. 그래서 기술에 그리고 사고 능력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살아남을 수 있으면 모든 걸 하십시오. 그리고 남을 설득하지 말고 드러내지도 마십시오. 왜 자기 몫을 못 줄여서 안다릅니까? 좌파들 살리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거 진짜 못 봐주겠습니다. 잘할 필요도 없고 덜 틀리는 게 목적입니다. 피드백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사이버 보안은요, 사이버 안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이버 보안청을 제일 먼저 폭격했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 분석을 익히십시오. 단 그걸 기반으로 투자와 경영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분석도 쓰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15번째, 조직에는 사실 3가지로 돌아갑니다. 힘, 행정, 정치. 무력전, 행정력, 세력전입니다. 이 중 2가지는 택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요거 택하고 정치 포기하십시오. 강한 조직일수록 정치를 포기합니다. IT에서는 기술력,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관리기법, 인맥 정도 될 건데 세력으로 보통 먹는 게 심사원 같은 것들이 힘과 정치를 먹거든요. 행정과 정치를 먹거든요. 요거 2가지 장악해서 먹는 건데 카르텔이 보통 그런 식이죠. 레퍼럴도 힘과 정치를 먹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익혀야 될 건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관리기법 이런 것들을 묻고 익히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감각이 안 길러져요. 즉 행정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 시스템의 기본 준거점 이런 체계들을 익히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AI를 활용하는 것도 있고 밑에 직원을 데렸을 때 경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당장 닥치고 이제부터 경영하라고 하면 못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에 중국의 대만 침공, 북한의 미지수 요건까지 떨어지면 우리는 무조건 생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무조건 국제금리는 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건 자유진영의 승리지 노예로서의 평화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는 노예로서의 멍에를 지지 말라고 하셨죠. 지금 가만히 있으면 인생 망해요. 남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다음 시대엔 무조건 국가 간 격차, 개인 간 격차는 더더욱더 강해질 겁니다. 자유무역은
국가 간의 격차를 줄였어요. 개도국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 없습니다. 미국이 안 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자산 대테고 너네들은 알아서 안전자산 만들어라. 그래서 금으로 몰리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지금 골드 컬러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 격차는 더욱 강해질 겁니다. 소수가 엄청 잘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은 골드 컬러가 잘 살고 중산층은 붕괴할 것이고 국채금리 상승 시 그렇게 될 겁니다. 국가는 미국과 그 주변 동맹국 순으로 잘 살게 될 거고 개도국에 대한 개발은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이 아세안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아세안 자체를 죽여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